안녕하세요, 마취과 선생님들. 오늘도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illkommen auf dem Kanal für Anästhesie und Perioperative Medizin. Merci de nous avoir rejoints aujourd'hui sur la chaîne Anesthésie et Médecine Périopératoire. 오늘은 신경 중환자 치료, 즉 뉴로크리티컬 케어의 세계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취과 의사로서 우리가 수술실 밖, 중환자실에서 마주하게 될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요. 핵심 원칙부터 최신 모니터링, 그리고 주요 질환 관리까지 All-in-One Comprehensive Review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총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치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것처럼 접근해 볼게요.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뇌의 생리학적 원리를 탄탄하게 다지고 그 위에 전신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뇌 속을 들여다보는 최신 모니터링 기법들을 알아보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TBI나 SAH 같은 핵심 질환들의 관리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거예요. And finally, we'll wrap up with other key conditions and the crucial ethical considerations we face every day.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죠. 신경 중환자 치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물리적 현실, 바로 두개골이라는 닫히고 팽창하지 않는 상자의 물리학입니다. 뇌는 아시다시피 단단한 뼈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부피 변화도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It's this single, unforgiving constraint that defines the entire field of neurocritical care.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유명한 압력 부피 관계, 즉 pressure volume curve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초기, 즉 보상 단계에서는요, 뇌부종이나 혈종으로 부피가 조금 늘어나도 우리 몸이 뇌 척수액, CSF를 척수강 쪽으로 밀어내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두개강 내압, ICP는 거의 오르지 않고 버텨주죠. 하지만 이 보상 기전이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A critical tipping point is reached. 그때부터는 아주 작은 부피 증가만으로도 ICP가 말 그대로 수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탄성, 즉 elastince가 극대화되는 비보상 단계이고 뇌 탈출, herniation이라는 재앙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뇌는 이 엄청난 압력 변화 속에서 어떻게 혈류를 유지할까요? 바로 뇌 혈류 자동 조절, 즉 오토 레귤레이션 덕분입니다. 이건 마치 뇌에 내장된 아주 정교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같아요. 전신 혈압이 오르거나 내려도 뇌는 스스로 혈관을 수축하거나 이완시켜서 뇌 혈류량 CBF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But this system has its limits, and when it fails, the consequences are dire. 이 표의 숫자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상 CBF는 분당 100g당 약 50ml인데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기능이 저하되면서 뇌파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6에서 15 사이는 기능은 멈췄지만 아직 살릴 수 있는 영역,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이스케믹 페넘브라입니다. 그리고 만약 CBF가 6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that signifies irreversible neuronal death. 우리의 모든 치료 목표는 뇌 혈류량이 저치명적인 문턱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뇌를 독립된 장기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로 바라볼 시간이에요. 뇌의 건강은 심장, 폐, 내분비계의 기능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장기간 교차대화, 즉 organ crosstalk라고 부릅니다. The brain does not exist in a vacuum. 그렇기 때문에 뇌 손상 후 발생하는 2차 손상, 즉 secondary insult를 막기 위해서는 전신적인 관리 전략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혈압이 어떻게 뇌 안에서 치명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전신 혈압이 뚝 떨어져요. 그럼 뇌는 자동 조절 기전에 따라 혈류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혈관을 확장시키겠죠?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확장된 혈관은 두개강 내 혈액 부피, CVV를 증가시키고 닫힌 상자 안에서 부피가 늘었으니 당연히 ICP는 올라가게 됩니다. ICP가 오르면 뇌관리압, CPP는 MAP-ICP 공식에 따라 더 떨어지게 되죠. This worsening ischemia then triggers more vasodilation and the cycle continues.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우리 치료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2차 손상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4가지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환기 관리. 예전에는 PEB ICP를 올릴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ARDS가 동반된 환자에서
최대 15cm H2O 정도의 피입은 뇌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뇌 조직 산소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둘째, 수액 관리.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D5W나 하프셀라인 같은 저장성 용액은 뇌부종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absolutely prohibited, 절대 금기입니다. 셋째, 혈당. 너무 타이트한 조절보다는 110에서 150mg/dl 사이의 중등도 조절이 권장됩니다. Lastly, and most importantly, temperature control. 39도 이상의 발열은 그 자체로 뇌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목표 체온 관리, TTM을 통해 아주 적극적으로 열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뇌라는 블랙박스 안에 들여다보는 기술, 다중양식 뇌 모니터링입니다. 더 이상 ICP 수치 하나만 보고 환자 상태를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It's about creating a comprehensive dashboard of brain health. 이제는 여러 생리학적 지표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뇌 건강에 대한 훨씬 더 정확하고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를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핵심적인 모니터링 도구들을 요약한 겁니다. ICP, CPP는 기본이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건 그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뇌 조직에 직접 삽입하는 PbO2 프로브는 국소 뇌의 산소 분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경정맥 산소 포화도 SvO2는 뇌 전체의 산소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We're moving beyond simple pressures to actual brain physiology. 마지막으로 지속적 뇌파 검사 CEEG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련, 즉 뇌의 전기적 과부하 상태를 잡아내죠. 이 숫자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승합제를 더 쓸지, 진정제를 늘릴지, 아니면 지금 당장 수술적 감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임상적 지표들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죠. 왜 CEG가 중환자실에서 비경련성 발작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섭습니다. 비경련성 발작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경련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중환자실에서는 환자를 안정시키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근이환제, 즉 paralytics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These paralytics effectively mask any potential physical manifestation of a seizure. 환자의 뇌는 격렬하게 경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협은 뇌의 대사 요구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2차 손상을 가속화하므로 CEG를 통해 뇌의 전기적 활동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만이 유일한 진단 방법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원리들을 실제 임상에 적용해 볼 시간이에요. 첫 번째 사례는 외상성 뇌손상 TBI 환자 관리입니다. TBI 관리의 핵심 철학은 이것입니다. 사고 당시 발생한 1차 손상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저혈압, 저산소증, 고열 등으로 발생하는 2차 손상, the second hit는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또 막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This is where our interventions can truly make a difference in patient outcomes. TBI 환자를 볼 때 임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왜 TBI 환자의 혈압은 정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이건 그냥 막연히 혈압이 높으면 좋다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CPP 공식에 기반한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생리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죠. 바로 이 표가 두개강 내 고혈압, 즉 ICP 상승 시의 단계별 관리 지침입니다. TBI 환자는 뇌부종 때문에 ICP가 매우 높은 상태일 가능성이 크죠. 1단계에서는 머리를 30도 정도 올리고 진정요법으로 뇌 대사를 줄여서 ICP를 낮추려고 시도합니다.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2단계로 넘어가 EBD를 통해 뇌 척수액을 직접 빼내거나 만니톨 같은 삼투성 이뇨제를 사용하죠. And here's the answer to our question. 3단계를 보세요. Maintain CPP 60에서 70mm Hg using vasopressors. CPP는 MAP 빼기 ICP. 이미 ICP가 높은 상태에서 목표 CPP를 유지하려면 저항을 이겨내고 뇌에 피를 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MAP, 즉 평균 동맥압을 높여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TBI 환자에서 혈압을 높게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주요 질환인 지주막하 출혈, SAH 관리입니다.
파열된 뇌동맥류로 인해 발생하는 SAH는 출혈 자체도 물론 위험하지만 그 이후에 몰아치는 포스트 블리드 스톰, 즉 혈관 연축이나 수도증 같은 2차 합병증과의 싸움이 환자의 예후를 결정합니다. This requires a completely different set of management strategies compared to TBI, so let's dive in. 사형 환자 관리는 시간에 따라 싸워야 할 적이 달라지는 타임라인을 따릅니다. 출혈 직후 3일까지는 재출혈과 급성 수두증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최대한 빨리 동맥류를 클리핑이나 코일링으로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다음 출혈 후 4일에서 14일 사이, 이 기간이 바로 A Very Dangerous Vasospasm Window입니다. 지연성 뇌혈혈, DCI가 발생할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죠. 모든 치료는 이 DCI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집중됩니다. 그리고 신경보호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니모디핀은 보통 21일간 투여하게 되죠. 사화 치료에서 니모디핀은 레벨 1 근거를 가진 매우 중요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흔한 오해가 있어요. 니모디핀이 혈관 연축 자체를 강력하게 예방하거나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Actually, it does not reliably prevent angiographic vasospasm. 니모디핀의 진짜 효과는 혈관 연축 발생 여부와는 별개로 지연성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의 발생률을 낮추고 전반적인 신경학적 예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은 이 약물이 중증 그무력증, 마스테니아 그라비스 환자에게는 그무력증 위기를 유발할 수 있어 금기라는 점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사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아트륨 혈증은 진단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뇌성 염분 소실 증후군 CSW인지 아니면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SIADH인지 반드시 구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치료법이 정반대라서 오지는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CSW는 신장에서 소금을 마구 잃어버리는 문제라 환자는 탈수 상태, 즉 하이포볼레믹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수액과 염분을 보충하는 거죠. On the other hand, SIADH는 all about inappropriate water retention, making the patient euvolemic or even hypervolemic. 따라서 치료는 수분 제한입니다. 이 둘을 감별하는 것이 SAH 환자 수액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주요 질환들의 핵심 관리 원칙들을 빠르게 짚어보고 신경중환자 치료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즉 진단에서부터 가족과의 대화에 이르는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This section really bridges the gap between the hard science of medicine and the essential art of patient and family care. 이 슬라이드는 두 가지 중요한 임상 시나리오에 대한 핵심 관리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허혈성 뇌졸중에서는 time is brain이 원칙이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최대한 빨리 TPA나 혈전 제거술로 재관류를 시켜야 합니다. 이때 출혈성 변성을 막기 위해서 혈전 용해술 전 혈압을 185포 110 미만으로 아주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The second scenario is particularly complex and challenging. 중증 구무력증 환자에게 SAH가 발생한 경우 앞서 말했듯이 니모디핀은 금기입니다. 대신 승합제를 이용한 혈액학적 증강요법과 정상 혈량 유지를 통해 DCI 위험을 관리하고 그무력증 위기가 발생하면 IVIG나 혈장 교환술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신경중환자 치료는 때때로 뇌사 판정이라는 매우 어려운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뇌사란 모든 뇌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완전히 정지한 상태를 의미하며 임상적 진단과 함께 뇌파 검사에서 전기적 침묵을 확인하는 등의 보조 검사를 통해 확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가족과의 공감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입니다. The conversation with the family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yet most important responsibilities that we have as physicians. 진단이 확정되면 뇌사 후 장기기증, 즉 DBD 또는 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 DCSD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생명 나눔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인용구는 우리가 마주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의 윤리적 의무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존하는 것이며 이 원칙은 의료 결정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사로서 생명을 구하고 보존하려는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와
환자 개인의 가치관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균형을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It's about balancing our duty to preserve life with the patient's fundament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그래서 오늘 설명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끔찍한 질병을 겪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안내하는 임상의로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할까요?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한 개인의 자율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보존하는 것 사이에서 말입니다. There is no easy answer to this question. 이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임상 현장에서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선생님들의 진료에 깊이 있는 통찰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